문경 군수는 그를 감옥에 붙잡아두고 정의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정의문이란 자가 앙심을 품고 못된 짓을 한 것인지, 수치심에 황씨 부인이 스스로 자결을 한 것인지,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문경 군수는 곳곳에 용팔을 붙였다. 정의문을 잡기 위해 공개 수배를 한 것이다. 이것은 용파라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범죄자를 수배할 때 사용했던 일종의 몽타주입니다. 신장은 오척에 얼굴빛은 검고 입술 옆에는 사마귀가 있는데 왼쪽 팔에는 뜸을 뜬 흔적이 있다. 네, 용파는 이처럼 수배자의 인상착의뿐만이 아니라 몸에 난 상처, 병을 앓았던 흔적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요즘처럼 정교하진 못하지만 검거율은 제법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문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엇갈리면서 사건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문경 군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시, 즉 시신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시신은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인명사건이 발생하면 관리들은 반드시 시신을 검사해 죽은 원인을 밝혀야 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검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사법제도 연혁 도보. 이 책에 단 하나 남은 조선시대 검시도가 실려있다. 여기엔 당시의 검시 현장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관복을 입고 있는 이가 검시 책임자로 고을 수령이다. 바가지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오작사령, 시신을 직접 만지는 일을 했다. 당신은 해부가 아니라 주로 외형 관찰에 의존했다. 검시에는 보통 대여섯 명이 참여했는데 아전을 뜻하는 사리, 심부름과 경비를 맡은 항인, 의학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시신을 다루는 오작사령이 그들이다. 수령은 이들을 지휘하며 변사체를 조사했다. 조선시대는 지금과 달리 행정권과 사법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자살이나 살인 등 변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사자가 있는 곳에 해당 고을 수령이 사건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게 되죠. 당연히 그 검시도 그 해당 고을 수령이 담당했습니다. 정의문이 빠진 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단서를 찾지 못하자 문경 군수는 검시를 명령했다. 이에 가족들이 격렬히 저항했는데 검시를 하려면 옷을 모두 벗겨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양반집 여인은 검시 면제 규정이 있었지만 군수는 검시를 강행했다. 사적 부인을 검험하지 않고도 누가 범인이고 사인이 무엇이라는 걸 규명하기가 쉬우면 그건 원칙대로 하면 되지만 이건 검험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제 권도를 써야 마땅한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시는 가족과 증인들을 참관인으로 둔 채 밝고 넓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안에는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각 부위의 상태를 기록했는데 조사 항목이 77가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죽은 황 씨 부인의 사체 곳곳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됐다. 푸르거나 붉거나 노랗거나 흰 상흔들이 몸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머리를 살피던 오작사령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정수리 약간 좌측에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발견된 것이다. 기록을 종합해보면 황 씨 부인은 가슴과 갈비뼈 등 온몸에 상흔이 있었으며 정수리를 비롯해 턱 아래쪽 여러 곳에도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다. 목을 매 자살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서울경찰청 CSI 과학수사대를 찾았다. 최첨단 장비와 전문화된 수사관들을 통해 미궁에 빠진 수많은 살인사건을 해결했던 이들은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맞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가? 이들에게 황 씨 부인의 검시 보고서를 주고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백색을 띠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멍의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 검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이나 아니면 검시해본 소견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검시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글귀 같은 거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거의 예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전신의 살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혈흔 아니면 또 이제 그 정수리 쪽에 이런 표피박탈 자국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음 이전에 구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몸의 상처가 이 자해 행위보다도 남이 때린 구타 행위 흔적이 나타남으로써 약간의 그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타의 흔적, 타살 혐의. 황 씨 부인의 시신은 죽음의 비밀을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외부 충격으로 파열이 돼가지고 조직 속으로 혈액이 스며 나온 소위 피하출혈 전문용어로 좌상, 타박상 또는 멍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웁니다. 한 일주일 정도 경과하면 피하출혈은 시간 경과에 따라 청색에서 녹색, 황색으로 변해간다. 황 씨 부인의 몸엔 청, 홍, 황, 백색 피하출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피하출혈의 색깔이 똑같지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각기 다른 시기에 충격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하는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검시를 하던 문경 군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목에서 발견한 엇갈린 두 줄의 상흔. 목 뒤쪽에는 한 줄이 일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나 있었다. 문경 군수는 그만의 황 씨 부인의 사망 원인을 피륵치사, 즉 다른 사람이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기록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 목을 메고 자살하는 경우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목 뒤로 시옷자 형태의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경우 목 뒤에는 일자 모양이 생긴다.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따라 목 뒤에는 확연히 다른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제3자가 목을 졸랐을 때는요, 끈으로 목을 졸랐을 때는 수평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을 일정하게 받기 때문에